한 주간의 국내외 주요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금요일 탐방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여주대 한치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의원님 이 자세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총력 대응한다. 네. 이 코로나의 위기 시대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아무튼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네. 뭐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촘촘하게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실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정말 얼마나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 맞습니다. 네.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부로서는 이제 더 이상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기구잖아요.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대라는 이제 네. 표현을 써서 민관이 다 이제 참여하는 그런 회의가 됐는데 사실 그 이번 그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지금 의원님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생각에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이거 이상은 다 없다. 꺼낸 그 것 같죠. 우리의 네.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라고 그 생각이고요. 역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은 현장에 있다. 네.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잘 네.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되느냐가 이제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빠른 경제 회복 그리고 선도형 경제 대전환이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 지금 이야기한 게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 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 방안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걸 좀 찾아봤더니 이게 코로나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경제 반등을 빨리 시켜서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민생 상황도 개선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혁신도 확산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제 그 빠른 경제 회복의 그 과제고요. 그다음에 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위한 미래를 대비하겠다. 그다음에 경제 구조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제 선도형 경제 대전환이라고 이제 의미를 밝힌 건데요. 제가 지금 어저께 그래서 이 경제 찾아봤습니다. 네. 경제와 정책 방향의 주요 지표 37장이나 돼서 제가 다 봤는데 역시 뭐 쓸 수 있는 방안은 여기다 정말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네. 큰 제목은 다 담아놓은 것 같은데 결국 얼마나 실천을 잘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여기에 좀 네. 관건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느냐일 거고 그것이 내년 경제 성장률로 수치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수치 전망은요. 각 기관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지금 정부는 3.2%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어제 그 정부 이 보고서에 보면 3.2%로 전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통계를 찾아봤더니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평균으로 저희가 그 경제 성장률 단위로 봤더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이 5%. 그다음에 6년부터 10년까지가 4.3%. 네. 그다음에 2011년에서 15년은 3.1%. 11년에서 19년은 2.7%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 19년보다 더 성장해서 3.2%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한 성장 그 어떤 목표가 선언적인 아닌가라는. 효과를 노리는 네, 걸까요? 근데 지금 네. 이게 올해 마이너스 1.2%로 가는 1.1%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2%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네. 이게 떨어졌던 걸 다시 올려서 가는 거는 그 힘이 더 배가 된다는 걸 좀 생각하면 3.2%좀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올해만 1.1%로 이제 저희가 역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졌다가 좀만 좋아져도 일단은 상승되는 느낌이지만 뭐 네. 그게 그렇다고 뭐 1년 전, 2년 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2%는 굉장히 정부가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엄청난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한 기록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네. 뭐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10조 가량의 그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에서 65조 절반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투자 부분을 끌어올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내수 진작, 소비를 진작시켜야 그쵸. 되는데 네. 뭐 이걸 진작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늘리고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고용 세제 지원해 주는 것도 세제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라는 개별 이제 소비세도 좀 낮춰주고.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개별 소비세도 30% 낮추는 거 상반기에 유지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카드들을 다 꺼내서 지금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굉장히 국가의 어떤 부담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 투자와 부분은 이제, 소비, 예, 네, 다양한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네. 지금 밝히고 있으니까. 네, 예.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건데, 근데 이 핵심 키는 예. 백신이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백신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 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락가락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직 백신이 정확히 얼마나 확보가 맞아요. 됐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말은 뭐 2월, 3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막상 또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그 전제는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솔직히 이 백신에 대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맞아요. 잠재돼 있는데 이 네. 불확실성을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해소해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 총리는 굉장히 우리가 백신을 어떻게 확보했고 이 백신을 언제부터 접종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네. 구체적으로 총리가 나와서 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도 좀 그러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확보가 지금 좀 늦어진다면 왜 늦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 그렇죠. 자체도 네.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정부가 그 백신에 대해서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도 그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예. 표현을 쓰셨잖아요. 다소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네.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 정세균 총리도 3단계 올릴지 말지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몇 주째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현재 이런 점 때문에 준비가 좀 늦어지고 있다든가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그때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거야라는 게 준비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검토 중이다,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 갖고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알 권리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경제의 키를 제가 이 백신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개인들은 소비를 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그 스케줄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예의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한 그런 열망과 뭐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더 부채질이 네. 됐는데요.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앞서 말씀하신 이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하고 두 번째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네. 그래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의 이제 많은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던 한국형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좀 역할을 좀 이번에는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게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투자를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 투자가 하여튼 기업들로 연결되게끔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액공제하는 부분도 네.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매년 이제 투자하기로 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1조 원을 지금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110조 투자 프로젝트 말고 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사업만으로도 21조를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대한 좀 빨리 또 그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 내에 전체 재정의 65%를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간으로 따진다면 진행률이 50%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앞당겨서 6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아무튼 그린 뉴딜 쪽에 굉장한 투자들을 선도적으로 하겠고 빠르게 하겠다라는 정부의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요. 뭐 이건 맨 처음 이제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이 부분이 네.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는 좀 맞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이제 이 금융시장에만 있지 않고 이 유동성이 정말 실물경제 기업의 투자로까지 그렇죠. 이어져야 되는 선순환이 필요한 거죠. 그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그린 뉴딜 산업에서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뭐 고용 문제, 소상공인 문제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3단계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런 거죠. 소상공인들께서는 오히려 애매한 상황을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특단의 대책으로 그래 좋다 3단계 우리 한 3주 하자 네. 해서 완전히 좀 확산세를 죽여버리자라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정부에서는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번에 보면 뭐 임대료 뭐 문제도 이거 거론이 되긴 했지만 그런 문제도 사실은 실제 소상공인들이 현재 임대인 임차인하고 서로 그 부딪히는 현장에서는 별 그 효용성이 없거든요. 네. 그럼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 포용 경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제 그 경제자문회의에서. 근데 포용 경제는 사실은 그 소상공인이나 소위 말하는 그 취약계층만 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런 뭐 국민 전체를 좀 포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어느 한쪽에 흐르지 말고 또 책상에서 하시지 말고 진짜 현장의 이야기도 네. 좀 제대로 좀 들으셔서 네.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정말 더 절실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 또 부동산입니다. 네. 저도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매물이 없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뭐 지금 당장 공급 확대에 대한 것이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제 대통령도 또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제 제3기 신도시에 대해서 뭐 아무튼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에 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리치에 대해서도 뭐 새롭게 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진짜 부동산은 지금 당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나와야 되고 공급. 네. 결국은 그 공급이라는 거는 새로 짓는 2, 3년 후회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기 지금, 때문에 네.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뭔가 그런 유인책이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와야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던 다주택자의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또 거래세는 인하해서 오히려 거래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거래세를 더 중과세를 더 올리겠다라고 지금 네. 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오는 안 나오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좀 저는 정부가 전행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세 인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안정책까지 일단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알차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실물 경제에 내년도에 우리 경제에 좀 효과가 확실하게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코로나가 계속 뭐 3단계를 가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예. 하다가 조심스럽게 2.5 플러스 알파 단계 점점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네. 단계가.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참 경제에도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어렵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3.2%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막상 그 안에 아까 전에 세부적인 내용 백신은 하반기라고 얘기했고요. 3단계로 가는 것을 전제로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우리가 지금 3단계로 가고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됐을 때 또 경제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3.2% 굉장히 높은 수치고 낙관적인 예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치호 소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방역 전문가들이 3단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마저도 네. 그냥 매를 빨리 오죽하면, 맞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확산세가 겨울철이 들어오면서 결국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명을 넘게 됐고 이미 그 기준은 3단계로 가야 되는 기준을 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정부가 경제 문제 때문에 이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3단계로 가고 좀 더 강력한 방역을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 겨울 초기에 해야 이번에도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번 겨울을 네. 1월, 2월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월, 2월을 버티면 아무튼 백신을
또 정부가 빨리 확보한다라는 전제하에 뭐 3월부터라도 접종이 시작된다면 그러면은 내년 뭐 2분기쯤 가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단계는 오히려 3단계로 빨리 진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진짜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의 토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정은경 질병처장께서 뭐 청장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격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97년도 12월 3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발표하던 날 12월 3일일 거예요. 네.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경제는 정말 그 암흑기로 들어섰잖아요. 그때 무슨 임진왜란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견뎌내고 버텨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지만이 네. 국민들도 거기에 힘입어서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여기서 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오락가락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까 저는 그런 점이 우려가 돼요. 계속 방역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 그 방역이 잘 안 되면 국민의 참여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실 건지 좀 그런 이야기도 좀 묻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결단하셔서 네. 결국 지금 매를 아프게 맞아야지 다음에 버틸 수 있다.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지 내년 2분기, 3분기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3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지원 대책을 뭔가 마련하고 3단계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3단계로 가면 아까 이제 3, 4주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방역 전문가들이 이제 결정을 하실 부분이긴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결국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시 뭔가 지원 정책을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네. 이미 3차 재난지원금 3.5조 원을 이제 그 내년 초에 지급하기로 했기 네. 때문에 일단 그 부분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뭐 견딜 수 있다라고 본다면 바로 한 3, 4주 이후인 1월 말쯤에는 저는 뭐 4차 재난지원금 정도를 또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수 진작으로 해서 굉장한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요? 보편 지급하고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을 세금, 그러니까 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일부분이 또 이제 환수가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네네. 이미.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분을 전 국민에게 하되 그 세금을 모으는 거는 이제 예. 소득의 소득의 차별성으로 각자 누진 세율이기 그것도 때문에 하나의 세율이 방법이겠네요. 다르니까 네. 예, 고소득자는 많이 환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국민의 신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교수님. 지금 걱정하는 네.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됐잖아요.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점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게 3단계 가는 상황까지 아마 최악의 상황도 상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을 텐데 왜 결단을 못 내리시는지 걱정도 되고요.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좋은 대안들을 많이 지금 내놓고 계시거든요. 네.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전부 소득에 포함시키면 다시 또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아직도 그런 결단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네. 신뢰가 저하되고 결국 국민들한테 방역에 대한 그 참여도 얻어내기 어렵지 않나 네.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정말 걱정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뭐 저희가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으로 이러하게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성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지금 두 분께서도 공통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가장 1차적으로 걱정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당장 뭐 지금도 2.5단계지만은 뭐 카페 등에서 이제 그 테이크아웃만 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앉아서 먹을 수 없게 하고. 근데 뭐 3단계 가도 그거는 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9시 이후에 영업은 다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3단계에서 할 조치들을 이미 또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뭐 이제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정부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네. 있지만은 좀 더 국가가 통제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초기에 국가가 좀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 확산세를 잡았고 지금은 굉장히 청정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단계로 간다면은 어떤 새로운 조치가 막 나와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기보다는 더 철저한 방역을 지키도록 하는 국가적인 어떤 통제력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국민들은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가 3, 4주 참고 나면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한 국가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대의를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네. 외환위기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온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살리고자 금도 모기도 해서 전부 다 그 힘을 합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도 국민들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적으로 뭔가 메시지도 던져주고 특단의 대책도 내놓고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엄격한 방역도 하고 그러면 다 믿을 수 있다는 네. 거죠. 이제 뭐 앞으로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경제는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르겠고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부가 어떻게 해소를 해주면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는 좀 경제에서도 그러한 빠른 타이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차 대유행에 대한 경제 타격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의원님과 교수님께 한마디씩 듣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정부의 그 대응이 혼란스러웠고요. 뭐 심지어 저희 이제 그때는 국회에 있을 때인데 국회의원 거의 모든 분들이 마스크에 대한 대책을 다 스스로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백화쟁명식의 뭐 논쟁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면서 오히려 더 혼란을 키우고 국민들은 더 힘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빠르게 뭔가에 대해 그 결정하고 뭔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게 전제가 돼야 정부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 하에서 빠른 재정 투입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또 국민들의 방역 협조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한마디 저는 해주시죠. 국민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외환위기도 겪어냈거든요. 그 국민을 믿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열심히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코로나와 경제가 다 잡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